이쪽에 고전소설부터 보고 있을게요. 고전소설도 마찬가지로 현대소설과 마찬가지로 소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소설은 어떻게 분석했냐 하면 둘 간에 공통점이 있는데 소설의 3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제는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가의 사상, 그 생각의 덩어리, 가장 코어가 되겠고요. 그 생각의 덩어리를 구성 방식에 맞게 소설처럼 풀어내야겠지. 그래서 구성이라는 요소가 있고, 풀어내다 보면 작가의 독특한 스타일이 드러나요. 그걸 문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구성대로 분석하시면 되는데, 그 구성의 3요소가 뭐냐면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인물, 사건, 배경을 장면을 나누어서 이해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배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결국 이 인사배는 인물로 모아지겠지. 소설의 사건은 뭐가 사건이죠? 소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설은 갈등 문학인데, 무슨 사건? 무슨 갈등?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물의 성격, 인물의 심리가 사건을 일으킨다. 결국은 사건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인물을 잡는다. 인물을 이해한다. 이 인물의 내면 심리와 성격을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건을 구체화하거나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장치를 배경이라고 해요. 배경이 사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면 이 사건이 있을 법한 일, 독자에게 설득력과 공감을 더해줄 수 있겠고, 그걸 통해서 이 인물이 왜 그런 성격과 심리를 가졌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지. 그래서 소설은 철저하게 인물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전소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할 거고, 더더욱 철저하게 인물 중심이야. 왜냐하면 고전소설은 사건의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요. 갈등이 굉장히 단순해요. 거의 무슨 갈등이야? 거의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에요. 악인과 선인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두 인물만 잡으면, 두 상황을 대표하는 인물만 잡으면 그대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이해할 수 있고,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고전소설이다 보니까 현대소설과는 다른 차이점이 3가지가 있어. 이 3가지가 고전소설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옆에 와서 한번 써보자고, 3가지를. 여러분 교재하나 넘어가시면 210쪽입니다. 읽기 방식의 차이점, 현대소설과의 차이점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고전소설 파트에서 나오는 출제의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호칭어의 사용입니다. 호칭어가 좀 다른데요. 현대소설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사멸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호칭어들을 많이 써. 예를 들면 2인칭 존대 호칭어로 공, 경 이런 말들을 써요. 지금은 잘 쓰는 말이 아니야. 그냥 선생님, 형씨라고 부르는 건데, 옛날에는 그런 말들을 써. 이런 호칭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호칭어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사멸된 호칭어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몇 개나 외울 수 있겠어? 100개를 외우겠어? 200개를 외우겠어? 필요 없고 문맥적으로 확인하자. 특히 어떤 문맥이냐면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호칭어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를 판단하자 이런 거지. 그쵸? 예를 들면 남자 주인공이 한 명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고3이야. 여자 주인공이 한 명 나오는데 나이가 50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2명의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해요. 무슨 관계인지 빨리 알아봐야 돼. 근데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큰일 났어. 그렇죠? 남자 주인공이 있다가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큰일 났죠. 그렇죠? 교과서에 나올 만한,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됐어. 그렇죠? 교과서 나오면 안 돼. 이런 거 수업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근데 쭉 읽어보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서, 호칭어를 통해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갈등의 요소를 이해하실 수 있고, 사건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김재용이에요. 그렇죠? 필기하실 거 없어요. 그렇죠? 네. 제 이름이 김재용인데 저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김선생이라고도 불러요. 제가 국어 김재용이어서 제 수강교가 국공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 오시는 그 조경 선생님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뭐냐면 강아지풀이에요. 이게 제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부르고 있으면 아, 매력이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읽는 순간 망하는 거야. 그렇죠? 이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조교원 선생님이 김재영 선생님, 김 선생님, 북공 선생님, 강아지풀 부르면서 같은 인물이구나, 동일 인물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서 호칭어를 이해하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다 한 거야. 고전설은 이 인물 간의 관계만 잡으면 악인과 선인과의 대립이기 때문에 사건의 양상이 굉장히 명확해요. 뭐 내면적인 갈등 있지 하지만 사건의 주요한 흐름은 거의 착한 놈, 나쁜 놈 간의 대립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호칭어를 보시면 첫째 줄에 고전소설 역시 인물 중심이다. 인물의 동그라미 철저하게 인물 중심으로 읽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인물 잘 잡자. 현대소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물만 잘 잡으면 그 인물의 심리와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에 밑줄만 잘 그으면 사건 전체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다. 우리가 그 비문학은 어떻게 읽어? 비문학은 개념어의 동그라미하고 그 개념어가 구체화된 부분에 밑줄 그었죠. 똑같아. 소설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인물 동그라미하고 그 인물의 심리,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에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가의 사상, 주제가 드러난다. 비문학도 마찬가지죠. 비문학 이따가 모르는 단어 나왔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주제어, 핵심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얘를 구체화해주는 말인지 판단하시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요. 작가의 개입이에요. 작가의 개입이라고 개념을 이해하시지만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다른 용어로 나오는데 같은 용어가 두 개 더 있어. 하나는 뭐냐면 서술자의 개입이고요.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을 써요. 작가의 개입으로 이해하시되 수능에서 나오는 형태는 평가원에서는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 이런 말로 쓰니까 같은 말로 알아두죠. 요거를 서술자의 개입으로 이해하면 조금 개념이 모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3인칭 소설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죠. 그러면 서술자가 하는 모든 코멘트들은 인물에 대한 설명이든 사건에 대한 서술이든 요약적 제시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개입을 하기는 하는 거야. 그렇죠? 작품 속이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작가가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놓고 보면 서술자의 개입이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개입하는 거지. 왜?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작가의 개입으로 이해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작품 밖에 있는 자연인이 휴먼 작가가 들어와서 논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슬픈 애정 소설을 썼어. 막 비극의 여주인공을 쓰고 있어. 밤에 막 한참 센치할 때 소설을 확 쓰고 정말 슬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슬퍼.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슬퍼야 돼. 가장 클라이막스야. 근데 별로 안 슬플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우고 다시 써? 안 돼. 어떻게 그때? 그때 작가가 어떻게 들어와요? 어찌하니 슬픈 일인가? 라고 또 들어오는 거야. 슬프지 아니하려? 아 슬프다 라고 들어와 주는 거야. 그러면 아 이분이 슬픈 부분이구나 라고 독자에게 정보를 주는 거야. 이분이 슬픈 부분이었네. 그러니까 비극의 여주인공이었네 라고 알려주는 게 작가의 개입이야. 작가의 개입은요 두 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작가의 개입은 두 가지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건데 요거 지난번에 현대소설할 때 했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고전소설에서만 하고 동그라미 별표했던 그 부분이야.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건 세 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어. 기억을 더듬어 보자. 첫 번째는 뭐였지? 작가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뭐예요? 인물과 사건에 대한 평가. 성실한 활동은 간악한 교시는 이렇게 나오면 작가가 개입해서 걔 성격을, 걔 심리를 얘기해주는 부분이야. 직접 개입해서 이 인물은 악인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작가의 서술자의 감정 노출이에요. 2008년 사시남정입니다. 아 슬프다. 이 소사는 지하에 있고 두 부인은 멀리 떠났으니 누가 사실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라고 아 슬프다라는 감정을 자기의 감정이에요. 등장인물의 대사가 아니에요. 등장인물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들어와서 슬프다 라고 얘기해주는 부분을 통해서 작가가 작품 속에 개입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독자와의 대화 시도 부분이에요. 얘는 좀 양상이 좀 쉬워. 얘는 뭐뭐 보소, 뭐뭐 볼짝시면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저기 저 춘풍이 안에 하는 집중 보소라고 하면서 작가가 누구한테 말을 거는 거야? 누구한테 뭐라는 거야?
독자에게 우리 보고 보라는 거. 이렇게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난 부분인데 이렇게는 찾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지금까지 21년간의 수능 기출은 전부 다 작가의 개입을 뭘로 잡았냐면 쉬워.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어. 거기 뭐예요? 서리법. 그렇지. 서리법으로 잡으시면 돼요. 서리법에다가 별표 하나 하시면 돼요. 서리법. 여러분들 교재 210쪽입니다. 둘째 줄. 작가의 개입의 둘째 줄. 서리적 표현. 동그라미 하시게. 작가의 개입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서리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EBS 교재나 동네 모의고사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작가의 개입을 이야기한 문제도 있어. 문제도 있는데 물론 알아두셔야 돼. 작가의 목소리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수능 기출은 100%였어. 전부 다 서리법을 통해서 작가가 개입했다는 걸 알려줬어요. 서리법의 양상은 두 가지예요. 서리법의 양상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거기 서리법 밑에다가 쓰시면 돼요. 이 얼마나 뿅뿅한 일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뿅뿅하다는 거지. 서리법이 뭐야? 서리법. 서리법.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찌하니 뿅뿅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를 통해서 작가가 개입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요. 서리법만 찾으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거, 이 서리법은 누구의 목소리야? 작가의 목소리야.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 속에 들어있는 건 안 돼. 대화 속에 들어있는 건 누구 목소리야? 인물의 목소리지. 그건 아니요. 그거는 그냥 그 작가의 대화인 거고, 아니 그 인물의 대화인 거고,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거지 작가가 개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작가의 개입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는 전기적 요소예요. 전기적 요소. 전기적 요소의 기자는 일대기 할 때 그 기자, 일기를 쓰지 않고 기할 기자를 써요. 전기적 요소는 반드시 한자를 줍니다. 헷갈리지 않게. 위인전기 할 때 그 일대기 기자를 쓰지 않고 기할 기자를 써서 기한 이야기라는 거야. 현대소설에서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고전소설은 매우 빈번해요. 작품 전개가 굉장히 우연적이야.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희한한 일들이 드러나. 그 일들이 예를 들면 뭐예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대단히 우연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전기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전기적 요소의 둘째 줄 보시면 비현실적 동그라미, 그 오른쪽에 우연적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고민하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우연적이어야 돼요? 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 굉장히 명확해요. 거의 어떤 양상이냐면 돛을 부리던가 귀신 불러내는 정도야. 거의 그 정도가 돼요. 아니면 천상계에 올라가던가 뭐 이 정도가 돼야지만 비현실적이야. 보고 싶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우연적이네? 전기적.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고 굉장히 우연적이거나 굉장히 비현실적인 요소를 통해서 전기적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거의 양상은 돛을 부리거나 귀신 부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요 세 가지가 고전소설과의 차이점이에요. 특히 전기적 요소는 어디서 많이 드러나? 전기적 요소는 영웅소사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고전소설이 출제가 2012년도에 박지원의 호질이 나왔어요. 박지원은 뭐 늘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작가고 2013년도에 금방울전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고전문학을 대표하는 변신 모티프의 대표적인 작품이야. 변신 모티프의 대표적인 작품은 박시전, 그리고 김원전, 그리고 금방울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원전과 금방울전은 내용이 똑같아요. 아예 주인공만 남자냐 여자냐의 차이만 있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A형에서는 홍길동전, B형에서는 옥루몽이 나왔어요. 그 두 소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침 같은 장르야. 뭐예요? 소설 다 영웅서사 소설이야. 영웅 이야기야. 영웅서사 소설은 이 인물의 영웅성,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기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나온 김에 영웅서사 소설의 전형적인 구조 한번 복습해보자. 우리 학교 다니면서 다 외웠어. 교과서 하도 많이 나왔는데. 영웅들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태어나? 이 말도 알고서 기이한 출생. 기이하게 태어나. 보통 막 뭐 아래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선녀가 와서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태산을 태어나는 거를 미리 예고해 주거나 뭐 그렇게 되죠. 그렇죠? 기이한 출생.
태어나면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가진 경우도 있고요. 얘는 옵션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막 태어나자마자 막 능력을 보이거나 말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태어날 때는 그냥 아이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 얘는 옵션이야. 그러니까 고주몽 같은 경우 3살부터 활을 쏴요. 근데 막 담아줘. 그렇죠? 뭐그 정도 되면은 얘는 이미 옵션을 갖추고 태어난 친구, 완전체로 태어난 거. 그렇죠? 17호, 18호 합치할 거 없이 그냥 완전체로 그냥 되는 거죠. 드래곤볼이 그렇죠? 기이한 출생으로 태어나.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겪어요? 뭘 겪지? 시련을 겪어. 1차 시련을 겪어. 거의 모든 영웅 소설들은 다 시련이 있어. 시련이 없는 그 영웅은 딱 한 명 있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볼만한 거 딱 한 명. 단군. 그렇죠? 단군만 시련이 없어. 우리나라의 그 이슈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급이 되면 사우스 코리아의 대표, 사우스 코리아 이제 코리아의 대표니까 시련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신, 자기 그냥 신, 왕, 다시 신 이러면서 깔끔하게 아무런 시련이 없어. 대적할 사람이 없어. 엄마 곰이요. 그렇죠? 누가 싸우겠어? 엄마 곰이요. 깨판 치면 곰, 거의 난리나. 1차 시련을 겪는데 1차 시련의 내용은 대부분 어때? 대부분 개인적인 시련이에요. 거의 우리 이제 첫 작품이 유충열전 구운몽 본 다음에 유충열전을 볼 건데, 대부분 이제 집이 뭐 이렇게 난리로 흩어지거나 아버지나 어머니 돌아가시던가 거의 요래요. 그렇죠? 거의 이게 개인적인 시련을 겪어요. 유충열전에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역적으로 물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첫 번째 시련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차 시험 겪어서 누구를 만나? 조력자를 만나요. 조력자를 만나서 이 처음에 애당초 태어날 때 옵션이 비범한 능력이 있었으면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게 없었으면 여기서 갖추게 돼요. 역시 비범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조력자 보통 도사님인데, 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필요한 아이템들 챙겨줘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안내짜리 칼,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좋은 말, 무엇이든 다 나갈 수 있는 방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화살, 뭐 이런 거 챙겨주고, 도술도 알려주고, 축지법 막 이런 거 알려주고, 그래서 비범한 능력을 채워주던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여기서 이 영웅적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시련을 겪어요. 요 두 번째 시련은 1차 시련과 좀 구분이 되는데, 얘는 좀 국가적인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역적이 일어나서 막 왕실을 위협하고 천자가 막 죽일 위험에, 유충열전 똑같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작품인데요. 천자가 막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막 망할 위기 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거기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가? 어떻게 돌아와서 그 싸움에서 돌아와서 이기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왕의 사위가 되던가 작은 나라의 왕이 되던가 뭐 왕위를 물려받던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드러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싸우는 이 전투 장면에서 특히 전기성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사실 영웅무사 소설의 주제는 뭐냐면 그 인물이, 주인공이 영웅이다야.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걔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전기성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뭐 도술 부리던가 막 그 귀신들 소환하던가 천재지변 일으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승리한 내용이 대부분의 영웅무사 소설의 전기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뭐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영웅서사 소설의 상투적인 표현은 전기성으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칼을 한번 휘두르니 막 10명이 나가 죽고 막 3명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은 전기성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냥 용맹성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뭐 칼을 번쩍 지켜두니 10만 명이 죽었더라, 이런 거는 이상한 거야. 그런 거는 뭔가 좀 전기적인 사건이구나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는 좀 어렵거든. 넘어가셔서 작년 기출 하나 봅시다. 작년에 나왔던 211쪽입니다. 작년 6월 기출이었던 구운몽이에요. 워낙 유명한 소설이고 수능에 평가원에 3번이나 나왔어요. 98년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2007년 6월, 2014년 6월 이렇게 해서 2번 나왔습니다. 올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봐. 작년 6월에 나왔고, 더구나 작년 나온 장르가 영웅 소설이기 때문에 얘도 그런 구조를, 이 양소유, 성진이가 영웅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나올 확률은 낮다고 보지만 실제 경향 좀 보자고. 마찬가지야. 문학 작품은 뭐부터 봐? 지문부터 읽어. 옆 친구 얼굴 봐, 선생님 얼굴 봐. 문제 먼저 보시죠. 문제 먼저 보실게요. 3번 문제 별표 하나 하자. 이게 작년에 베스트 5, 오답률 베스트 5에 들었던 문제예요. 오답률이 40% 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문제인데 답은 또 의외로 간단해. 그렇죠? 우리 문학 문제에서 문학에서 감상은 굉장히 쉬워. 네가 잘하니까 쉽지가 아니라 문학에서 감상은 뭐만 하면 돼. 사실 판단이랑 거기에서 근거 확인만 하셔요. 감상하지 마.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안 시켜. 그렇죠? 비평을 시키겠어. 감상을 시키겠어. 그냥 찾아. 소설 내용 읽고 찾기나 해. 그러면 내용 이해할 수 있다. 문제 풀 수 있다. 3번 문제 한번 보시면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자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보기 먼저 읽어보자. 구운공은 회의와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서사가 구성된대요. 회의와 부정. 동그라미 하나 하시죠. 이 회의는 미팅이 아니지. 그쵸? 품을 회자에 의심할 의자야. 뭔가 의심을 하고 부정, 거부한대. 회의와 부정을 통해서 작품을 전개하고 있대. 작품 초반에 성진이가 세속에 호기심을 갖는 모습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결말에 이르러니까 또 나오네. 그러면 넘버링 하면서 갈까?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쓸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마 성진이가 불교적인 가치관이 있었나 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다음 장면 넘어간다. 결말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적 삶을 택하는 모습은 밑줄 긋자.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 밑줄 그으시면 2번이네요. 성진이가 불교에 있다가 세속으로 갔나봐. 근데 그것도 회의가 들었대요. 다 해보니까 회의가 들지 이놈아. 그쵸? 마지막 육관대사의 성진에 대한 가르침은 거기도 밑줄 긋죠.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 동그라미 3번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불교적 가치관, 2번 세속적 삶, 3번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 요 세 가지를 회의하고 부정하면서 작품이 전개가 된대요. 제일 처음에 등장인물 주인공이 성진이에요. 성진이가 여기 작품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속세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양소유야. 그리고 다시 성진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보기대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은 성진이가 양소유가 되면서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불교적인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일어나는 거죠. 작품의 전체 구조를 줬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래?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참거짓의 이분법적.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육관대사의 성진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누가 도와주냐 하면 육관대사가 도와주네요. 선생님이 알려줘서 이분법적인 삶이라는 것은 옳지 않아. 그런 사고라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주는데 마지막 장면이래. 여기에 맞춰서 읽으면 되겠다. 그럼 일단 본문이 어디쯤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읽으시면서 본문 내용이 어디구나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본문 가시죠. 작년 6월 기출이야. 잘 보셔야 돼. 이렇게 나온 게 시험에. 그렇죠? 그런데 문학은요. 문제가 똑같아. 문제가 계속 똑같아. 작품만 변해. 심지어 작품도 돌아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하고 특히나 팁으로 말씀드리는 게 고전 작품들은요.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은 평가원에 한번 깔려줘요. 그래서 물론 100% 연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출 수 있습니다만 평가원에 한번 비슷한 또는 동일 작품이 한번 깔려. 한 3년, 4년, 5년 정도 전에. 그런 다음에 수능에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충격이 좀 덜해서 읽으실 수 있게 나와요. 보자고 철저하게 뭐 중심? 인물 중심이야. 장면 나누면서 한번 읽어보자. 4번은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니까 4번 동그라미 하실게요. 노승이 웃으면 노승 동그라미 할게요. 사부가 노승인가 보다. 그걸 다 보시고 4번은 그냥 2인칭 존댓말이야. 그렇죠? 형씨는 형씨도 그렇잖아. 선생님은이라고 알죠. 그렇죠? 형씨는 좀 반말이네. 형씨 김시영 이러죠. 그렇죠? 노승이 죄송합니다. 노승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평생 알고 지낸 사람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잊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습니다. 라고 했어요. 양승상 가로 열고 양소윤의 양승상 동그라미 양소윤 동그라미 둘이 이퀄 같은 사람이네요. 두 명 잡았어. 일단 첫 번째 장면에서는 양소유랑 누구랑 얘기를 해? 노승이랑 이야기를 하네요. 노승 사부라고 불렀고 양소유는 양승상이래. 인물 철저하게 잡자. 호칭어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양승상 양소유가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익숙해요. 훈남인가봐. 문득 깨달아 능파당자를 들어가
말하기를 능파랑에 동그라미 하실게요. 옆에 이제 그 아가씨가 한 명 있어. 내가 지난날에 토본을 정벌할 때, 토본은 그냥 티베트 쪽에 있는 오랑캐야. 오랑캐. 오랑캐를 정벌할 때 꿈에 동정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꿈속에서 한 화상은 승려여 한 중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그 스님이세요? 라고 물어보죠. 제가 한번 꿈에서 뵌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었던가? 라고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노승이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맞다. 비록 그 말이 옳지만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있던 건 기억 못하니까 멍청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기 작품 전체 내용을 아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성진이가 꿈을 꾸어 양소유가 되는데 양소유가 꿈을 꾸면서 이 육가대사 성진의 모습으로 잠깐 육가대사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 꿈속에 꿈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 장면을 얘기합니다. 승상의 망연자실에서 그렇죠? 10년이나 있을 테니까 10년 있는 사람 못 알아보기 좀 어려워서 다시 물어봅니다. 저는 소유는 15, 6세 이전에는 중학교 때는 부모님 곁을 떠난 적이 없고요. 16세에 급제해서 중3 때 급제해서 곧바로 징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어요. 동쪽으로는 연나를 사신으로 간 적이 있고 토번, 오랑캐를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자는 보니까 서울 경자네. 서울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제가 선생님하고 10년 동안 지낸 일은 없는데요. 저는 계속 여기에만 있었는데요. 서울에만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노승이 또 웃으면서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너 아직도 꿈꾸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깨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좀 깨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승이 이르기를 어렵지 않구나 얘기합니다. 하고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돌란간을 두어 번 두드렸어요. 갑자기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가기를 덮고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게 됐어요. 갑자기 툭툭하고 바위를 두드리니까 공간이 이동하고 있어.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어. 이런 요소를 무슨 요소? 전기적 요소. 전기성이죠. 돛을 부렸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전기적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요.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고 이동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이동하는 건 이상해요. 전기적이에요.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승상은 양승상, 양소유죠.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하다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로서 희롱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저한테 말로 또는 가르침을 주지 않으시고요 도술로서 놀리시나요? 저를 이렇게 혼미하게 하시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거치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으니까 장면이 바뀌었다. 다른 곳으로 왔다. 그럼 그 앞에 장면 나누자. 그렇죠? 장면 어떻게 나눠? 배경이 바뀌면 나누자 그랬어요. 그 앞에 사부는 어찌하여 희롱하시나이까? 거기에 장면 나누자. 그러면 양소유와 노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양소유가 노승을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고 이 노승이 도술로서 춘몽을 깨게 해줍니다. 그렇죠? 도술로서 춘몽을 깨게 해주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네요. 춘몽을 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도다 라고 하면서 깨워줬어.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거치는데 노성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어요. 팔랑에 동그라미 하시면 아마 앞에 장면에서 같이 있었나 봐. 그렇죠? 아시다시피 구운몽이라는 말이 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구운몽이라는 제목 자체가 소설 내용 전부를 이야기해 주죠. 그렇죠? 이 구가 뭐야? 9구자인데요. 얘가 인물을 얘기해 줘. 인물 몇 명 나온다고? 9명 나. 어떻게 나오게? 양소유 1명이랑 팔랑자 8명의 그 와이프가 나오면서 얘가 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고요. 이 운이라는 게 뭐야? 운이라는 게? 이게 사건이야, 사건. 구름을 밟는 듯한 일. 이게 뭐야? 주제가 이게 주제예요, 주제. 주제가 뭐예요? 인생살이 다 뭐야? 구름을 잡는 것 같은 일이다. 허무한 일이다. 인생은 무상하다라고 보여주는 게 운 부분이에요. 몽이 배경이야, 배경. 얘가 뭐 하는 거야? 꿈속에서 이 사건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구운몽
자체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더라도 이 작품에 깔려있는 사상들도 확인하실 수 있다. 여기 누구누구가 나오냐면 제일 처음에 양소유가 나와요. 양소유. 성진이가 먼저 나오죠. 성진이가 나와. 성진이가 나오고 양소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팔선녀가 나와요. 얘네들이 작품에 깔려있는 사상들을 보여줘. 성진이가 직업이 뭐야? 얘가 도 닦는 승려야, 중이야. 불교 사상이고요. 양소유는 뭐해? 입신양명 해가지고 유교적인 가치를 실현해요. 승상의 자리에 올라가. 팔선녀는 선녀야. 도교 사상이잖아. 이렇게 작품에 내용이 깔려 있어. 이 작품은 그러니까 우리 뭐 사신남정기와 더불어서 조선시대 가장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이 읽힌 작품이고 영원히 수능에 돌아 나올 작품이 되겠지. 뭐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이건 모른다고 치고 분명 우리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시고 있잖아. 잘 지었지. 제목도 멋지네. 여하튼 팔랑자가 사라졌어요. 다시 본문 보시면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이렇게 누각들 전망대 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공간이 이동했음을 알려줘요.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 있는데 항로불은 없어지고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어요. 여기에 서술 방법 뭐라 그러게?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 서술 방법은 셋 중에 하나예요. 서술이던가 직접적인 제시 아니면 대화던가 아니면 묘사야. 셋 중에 뭐야? 묘사. 배경 묘사죠. 그러면 이런 성지가 가능하지. 배경 묘사를 통해 공간이 이동하였음을 알려준다. 되지. 다른 공간에 와 있어. 아까 전에 그 팔랑자 8명의 와이프와 같이 있었던 그 공간에서 없어졌어. 자신의 몸을 보니까 108영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닦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완전히 중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험 있는 자태가 아니었어. 자기 대승상이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뭐예요? 아무도 없고 절에 있고 머리 깎였어. 기숙학원에 입소한 거야. 대부분 기숙학원 아이들이 요즘에 너네들 뭐 기분이 어때? 뭐라고 하면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머리가 깎아져 있고 추리닝을 입고 있어요 라는 게 하는데 기숙학원에 들어오고 한순간 이렇게 왔어요. 머리가 까칠까칠했어. 머리 밀렸어.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흠자임을 깨달았어요. 성진 동그라미 하시게. 승상이 뭐가 된 거야? 성진이가 된 거야. 그래서 성진이라고 부르고 이제 두 번째 장면에 인물은 성진이네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통독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는 벼슬 이름이겠지? 출장, 입상, 공명, 신퇴하여 두 공주와 6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었구나. 아, 내가 꿈을 꾸었구나. 양승상이 된 건 꿈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고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에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이름을 알게 한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어. 이 모든 게 다 꿈이었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렇죠? 과거 사건들이 요약적으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작은 다운편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내적 독백이라 그러죠. 내적 독백. 주의하실 것, 의식의 흐름 기법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거는 발화하지 않은, 이야기하지 않은 대사야. 주제와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과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과거 사건들을 간략하게 서술해주고 있는 부분, 내적 독백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진이 서술로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처소에 나아가니까 공간이 바뀌었네. 그럼 장면 나눌까? 거시로다에서 끊을게요. 거기 끊으시면 성진이의 소화상 중임을 알게 됐어. 그렇죠? 얘가 뭘 깨달았냐면 성진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뭘 깨달았어? 자기가 예전에 성진이었는데 거기에 책망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작품 자체를 보시면 성진이가 팔선녀를 희롱하죠. 스승님 심부름 갔다 오는 길에 내과에서 팔선녀가 있으니까 8명의 아가씨 전화번호를 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혼나요. 안 그랬는데요? 라고 했는데 다 보셨어. 어디에나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딱 걸렸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양가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리고 다시 깨우침을 얻게 됐구나. 이렇게 성진과 양소유와 성진으로 돌아오는 건데 이 양소유의 삶이 뭐라는 걸 깨달은 거야? 이게 다 허망한 꿈이로구나. 그래서 군몽이에요. 이거를 깨달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 아까 전에 보기에서 봤던 작품의 구성이 쭉 나왔는데 본문이 그럼 어느 부분인 거야? 본문이 어느 부분인 거야? 양소유의 성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럼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그쵸? 이 부분이 본문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네요. 본문이 저 부분입니다. 양소유에서 성진 넘어가는 부분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부분이게 하는 문제가 나오긴 좋지. 그래서 인물이 이거는 구분하기가 좋다. 왜? 성진으로서의 삶이 있고 얘는 뭐야? 불교 행자야. 중이야, 중. 얘는 그 유교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벼슬, 양승상이고요. 승상. 장면 바뀌었으니까 마지막 장면 보시죠.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지하여 옷 바르게 입고 추인이 맞게 입고 머리 한번 감고 감아봤자 뭐 세수하는 거지. 처소에 나아가니 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같이 이제 그 기숙학원에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육관대사가 동그라미 하시죠. 큰 소리로 묻기를 늦게 왔다고 창피져요.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부귀는 아까 나왔습니다만 양소유의 삶이었겠지. 그렇죠? 출장, 입상, 공명, 신퇴하는 그런 삶이었겠지. 승상에 올랐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어.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성진이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와 제가 변변치 못해서 생각을 그릇되게 하였으니 죄를 지어 마땅히 인간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마땅히 인간상에 내려가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여기는 무슨 상이야? 인간상이 아니네? 여기는 어디야? 천상인가 보다. 그렇죠? 인간상이 아니야. 거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돌을 닦는 곳은 뭔가 신비한 공간이야. 대사님하고 막 선녀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나 보다. 사부께서 자비하시오.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그 하룻밤의 꿈은 무슨 삶이에요? 양소유로서의 삶이었지. 아까 봤던 이 부분 되겠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되겠구나.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성진이가 팔선녀를 희롱함으로써 불교적인 삶을 부정했고 양소유가 됐는데 이게 다 꿈이구나. 그래서 깨달아서 성진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가죠. 대사가 말하기를 육관대사입니다. 너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을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너가 다 겪은 일이니 네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니 내가 무엇을 간접했겠는가. 또 너가 말하기를 인간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너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했구나라고 말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 겪었던 일들의 인과관계나 내용들을 다 꿈으로 치부해버리니 아직 네가 깨달음을 못 얻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말에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 호접지몽이라는 말로 알고 있어요. 나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나니 이는 성진과 소유에 있어서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꿈이냐? 아까 보기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육관대사가 이야기하는 건 뭐야?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거였지. 꿈과 현실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자다 나왔으니까 머리 띵하겠지.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구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저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제자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성진이랑 육관대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진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꿈과 현실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부는 뭐라고 그래요? 사부는 꿈과 현실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겪은 일들을 그런 경험한 내용을 그냥 꿈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게 보기에 있는 말과 연결 지어보면 무슨 사고를 버리라는 거야. 구분하지 말아라.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해서 옳지 않다. 그렇게 꿈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네요. 이제 보기랑 엮어서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러면 따끈따끈할 때 3번 문제
문제 먼저 한번 보시죠. 정답률이 한 60%밖에 되지 않았던 문제예요. 제가 1분 드릴게요. 베스트 작년 6월 베스트 5야. 풀어봐. 답은 너무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기 문제는 사실 판단, 보기에서 근거 확인이라는 말씀을 제가 1분 드릴게요.